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엄마? 제 아들이 아내의 가족들 앞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고지. 특히 방금 내 아파트 월세 내주는 걸 그만뒀을 때는 말이야.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고 며느리는 마시던 와인에 사례가 들렸습니다. 아파트요? 무슨 아파트요? 그 12월의 저녁.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모두 앞에서 던져진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수년간의 침묵을 베어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 지훈의 부모님 댁,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청담동의 으리으리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열쇠보다 가문의 이름이 더 쉽게 문을 여는 동네였죠. 크리스탈 잔이 쨍그랑거리고 와인잔은 비워질 틈이 없었으며 대화는 새로 생긴 리조트와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 민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엄마? 저도 똑같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희 집 월세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기분이란다. 민주는 창백해졌고 지우는 와인을 꿀꺽 삼키다 컥컥거렸습니다. 월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식탁 위의 젓가락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만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59입니다. 은퇴한 교사이자 12년째 혼자입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외아들의 어머니죠. 저는 6년 동안 말없이 서울 중심부 한남동에 있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월세 일부를 내주었습니다. 6년간 아들의 부탁과 지은이는 절대 알면 안 된다는 조건 아래에서요. 그날 저녁 제 비밀은 자유의 한숨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한마디를 내뱉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민준이 운명의 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지훈. 아름답고 잘 가꾸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청담동의 오래된 고급 빌라에서 자란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곳은 현관에서부터 잘 닦인 원목 냄새가 나고 가문의 이름이 암호처럼 통하는 곳이었죠. 저는 일산의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민준이가 어렸을 때 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포도나무 덩굴이 있었죠. 민준이가 태어난 해에 제가 직접 심은 것이었습니다. 가느다란 싹이 막대기에 겨우 의지하던 것이 이제는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아들이 8살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밤, 우리는 포도 덩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지 않고 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학교에서 추가 근무를 했고 지하철을 타고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었으며 일주일치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민주는 똑똑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공학 학위를 받고 건실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괜찮은 돈을 벌었죠. 일요일마다 저를 찾아왔고 우리는 포도 덩굴 아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프로젝트, 상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들이 지훈을 소개해줬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으니까요. 벌써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부엌을 뛰어다니는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은은 명품 코트를 입고 왔고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프랑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손톱은 흠잡을 데 없었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 했죠.
제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그녀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녀는 제 낡은 서랍장과 제가 직접 수놓은 커튼을 훑어보더니 할머니가 물려주신 찻잔 세트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댁은 참 정겹네요. 요즘 것들과는 다른 진짜 느낌이에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못 본 척했거나 정말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의 지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그녀의 가족이 누구와 친한지, 그들이 시내에서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라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아들과 저는 어릴 때처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어때요, 엄마? 예쁘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격도 강해 보이고.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단다. 아들은 저를 안아주었고 저는 그것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엄마만이 알아챌 수 있는 변화들이었죠. 민주는 평범한 셔츠 대신 디자이너 셔츠를 입었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가로수길의 바에 더 자주 갔고 스파클링 와인을 곁들인 브런치를 즐겼으며 메뉴판 끝에 가격이 숨겨져 있는 레스토랑에 드나들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니?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돈 잘 벌어요. 저는 아들의 월급을 알았고 잘 버는 것이 바닥이 없는 것든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지훈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축하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일요일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도 덩굴 아래 앉아 두툼한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딴 곳을 쳐다봤습니다. 무언가 큰 부탁을 하려 할 때 늘 그러던 버릇이었죠. 엄마, 부탁할 게 있어요. 바람이 우리 위로 나무잎들을 흔들었고 식탁 위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보렴 민준아. 저희 한남동에 아파트를 얻으려고요. 방 2개의 발코니 있는 곳으로요. 지훈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괜찮게 벌긴 하지만 지훈이네 집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제 심장은 아들이 다음에 할 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아들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따뜻한 손바닥이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 조금만요. 제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엄마가 작은 일부만요. 딱 1년만요. 맹세할게요.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른스럽고 자신감 넘치고 구석구석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시계가 조용히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시선은 포도 덩굴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 가느다란 덩굴손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늘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들어주었을까요? 그리고 엄마, 민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훈이는 알면 안 돼요. 오해할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해야 해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부탁과 부끄러움, 그리고 소년 같은 고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포도덩굴 잎이 더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마당을 지나가는 것처럼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대화 이전까지는 온전한 삶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냄새로 다가오곤 합니다.
아침 오렌지 주스 냄새. 민준이가 7살 때 일요일마다 저를 위해 짜주던 주스. 절반은 흘리면서도 컵을 침대맡에 놓아주며 말했죠.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제가 몇 시간 동안 푹 끓이는 갈비찜 냄새, 성적표와 시험지를 확인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있던 학교 복도의 낡은 페인트 냄새, 더 날카로운 냄새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실려 나오던 병원 복도 냄새, 졸업식 날 민준이의 검은 정장 냄새. 그날 아들은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고 객석에서 저를 찾아내 어릴 때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약간 삐뚤어졌지만 아주 밝은 미소였죠. 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뜨거운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마음 가장 깊은 주머니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한 후 몇 년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도 덩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일, 상사, 휴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푼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삶은 햇볕에 잘 말린 빳빳한 시트처럼 평탄했습니다. 지훈이 나타났을 때 저는 트집 잡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싼 향수, 유리창 너머로 보는 듯한 시선, 눈까지는 닿지 않는 단정한 미소. 하지만 아들이 사랑한다면 그녀에게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기도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럼에도 균열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에서, 그 다음에는 침묵에서, 나중에는 민준이가 제 주말 약속을 다른 계획들 때문에 미루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브런치 약속이 있어. 저녁 약속이 있어. 가족 모임이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 너희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포도 덩굴 아래에서 그가 부탁하던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가 학생이었을 때 함께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지쳐서 붓을 대충 휘둘렀고 저는 고쳐주며 말했죠. 더 고르게 칠해야지, 아들. 안 그러면 물결 모양이 생겨서 내일이면 다 벗겨질 거야. 아들은 짜증을 냈지만 더 고르게 칠했습니다. 그래야 페인트가 오래가고 그 고름이 없으면 겨울 한 번의 광택이 다 사라지니까요. 저는 어른이 된 민준을 보며 똑같은 물결과 광택, 그리고 남의 손으로 붙일 수 없는 그 반짝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저는 이미 답을 정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딱 1년만요. 약속할게요. 곧 승진할 거예요. 그럼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지윤이한테는요. 그녀는 이해 못할 거예요. 집안의 뻐꾸기 시계가 팔씨를 알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누군가 욕먹지 않을 만큼 작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밤이 천천히 마당으로 밀려와 포도 잎 위로 올라가고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도와줄게. 민준아. 하지만 딱 1년만이다. 그리고 네게서 항상 진실을 듣고 싶구나. 아들은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제발 아무한테도, 특히 지훈이한테는 비밀이에요. 안다. 저는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첫 입금은 1일에. 그날 밤 저는 포도덩굴 아래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십들이 속삭임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1년, 딱 1년만. 스스로의 나약함에 겁먹지 않으려고 되뇌었습니다. 1일에 저는 은행에 가서 아들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제게는 새로운 달력이 생겼습니다.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1일 전과 1일 후로 나뉘었죠. 저는 공책의 예산을 다시 짰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곡물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낡은 코트는 수선하고 구두는 굽을 갈았습니다. 수영장 회원권은 취소하고 미뤄뒀던 화장실 수리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1년이라고 했잖아. 민주는 저녁마다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그럭저럭. 우리는 최고예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어요. 그리고 모든 게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는 이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그것이 우리의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침묵이 그 진짜 대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남은 뜸해졌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못 갈 것 같아요.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로 미룰까요? 지윤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 너희 인생을 살렴. 그리고 포도 덩굴 아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숨쉬기가 더 편했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심각한 타격은 어버이날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날 저녁부터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약한 불에 천천히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수놓은 식탁보를 꺼내고 튤립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후추와 마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문자로 2시까지 갈게요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1시에 갈비찜을 데웠고 2시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3시에는 너무 짜지지 않게 불을 껐습니다. 4시에는 같은 냄새에 눈물이 날까봐 창문을 열었습니다. 5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가 예고도 없이 가족 점심을 잡았어요. 거절할 수가 없네요. 다음 주에 갈게요. 알았죠? 사랑해요. 그는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접시가 놓인 식탁에 앉았습니다. 튤립은 살짝 시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 하나를 비우고 냄비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서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은 매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그 다음에는 짜고, 금요일에는 차가운 연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삶에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아들은 꽃과 초콜릿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 알잖아요. 그 집은 가족이 우선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야. 아들은 저를 안았고 평소보다 아주 잠깐 더 머물렀습니다. 저는 용서했지만 마음속의 미세한 균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용히 커져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달은 계산대의 계산기처럼 정확하고 단조롭게 흘러갔습니다. 1일은 이체, 5일은 관리비, 15일은 약값. 저는 불평하거나 남이 사는 물건을 세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재킷을 입은 젊은 지훈, 스파클링 와인 잔, 최고의 브런치라는 글귀.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포도 덩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초가을, 민준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처럼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때요? 그럭저럭. 비가 오려는지 뼈마디가 쑤시네. 우리는 다 좋아요. 일도 잘 풀리고. 지훈이는 자기계발 강좌를 신청했어요. 제가 결제해줬죠. 이력서에 중요하니까요. 잘했네. 저는 속으로 따끔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다니 장하구나.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는 서둘러 떠났고 저는 젖은 길 위에 남은 그의 발자국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비가 그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달력에는 다시 그 동그라미가 나타났습니다. 1일 마지막 이체.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약속했잖아. 1년 만이라고. 나 더는 힘들어. 보일러도 고쳐야 해. 매달 물이 새. 수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힘든 거 알잖아요. 얼마 전에 지훈이 강의료도 내줬고. 두어 달만 더요. 정말 조금만. 프로젝트 하나만 끝내면 돼요. 약속할게요. 아들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쓸 돈이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엄마,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까지 보태지 마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알았죠? 그 말은 무쇠 소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둔탁하게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게 수화기를 귀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알았다. 두어 달만 더. 고마워요. 엄마가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는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포도 덩굴은 바다처럼 조용히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두어 달이 아주 편리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껌처럼 늘어나고 양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민준 월세 항목 옆에 크게 썼습니다. 70만 원. 연장. 그 아래에는 수영장 취소, 커튼 원단 구매 보류, 재킷 수선. 저는 초등학생 공책에 쓰듯 반듯하게 썼습니다. 이 비뚤어진 삶에 그나마 작은 반듯함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요. 가을에 우리 아파트 복도 전등을 바꿨습니다. 더 밝아졌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습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필요가 아닌 욕구 때문에 무언가를 산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집이 정말 따뜻했던 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일일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었던 게 언제였지? 민주는 여전히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체했어요? 오늘 좀 일찍 해야 하는데. 알았어, 보냈어. 고마워요. 엄마는 천사예요. 가끔 묻고 싶었습니다. 네, 천사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아니면 그냥 다니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완전히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더 이상 균열이 아니라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1월, 제 친구 경숙과 이마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장바구니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순자 너, 이게 뭐야? 온통 시래기랑 콩나물이네. 생선은, 고기는 곧 수리할 때가 있어서 돈 모으는 중이야. 몇 년째 수리할 예정이냐? 경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맞혀 볼까? 민준이가 부탁했지? 경수가 그만해. 저는 아들이 말하던 똑같은 말투로 말했고 그 닮은 꼴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제 장바구니와 시래기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산 그 침묵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겨울 지은이네 부모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그 전에 짧은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준이 20분 정도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오래 못 있어요. 시내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 아들. 그런데 저는 갑자기 멈춰서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 힘들어. 더는 못하겠어. 1년만이라고 약속했잖아. 아들은 마치 제가 민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무슨 드라마 찍어요? 항상 잘 해내셨잖아요. 제가 일 몇 개만 처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만해요. 알았죠? 저 정말 가봐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아들의 냄새,
새로 산 향수처럼 날카로운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부엌으로 가서 창가포도 덩굴 아래에 앉았습니다. 눈이 유리창에 얼룩처럼 달라붙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달력 알림이었습니다. 1일, 이체. 저는 알람을 끄려고 손을 뻗었다가 손가락을 멈추고 알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 안 되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금만 더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 무언가 변했습니다. 저는 제 안의 균열이 더 이상 균열이 아니라 단층선이 되어가는 소리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녁 식사와 민준의 시선, 와인잔, 그리고 제가 내뱉을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아들과 저에게 일시적으로라는 말은 전혀 다른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은 빨리 왔지만 제게는 여전히 1일 전과 1일 후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70만 원을 이체하며 제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주는 전화가 뜸해졌고 만남은 일이든 가족 계획이든 핑계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그게 편한 척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그들 집에 들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토요일에 빵집에서 빵 사서 잠깐 들를까? 엄마, 우리 바빠요. 2주 뒤에 봐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2주 뒤에도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고 없이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빵을 사들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1층 입구에서는 비싼 커피 향이 났고 로비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실크 가운에 와인잔을 든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 왔다가 인사나 하려고. 민준이 있니? 아니요, 친구들이랑 나갔어요. 저는 곧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요. 방해 안 되면 기다릴게. 다음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로요. 문은 쾅 닫히지도 않고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저는 빵봉지를 든 채 복도에 남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 쉬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엄마 왔다 갔다고 하던데 제발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지훈이가 불편해했어요. 그녀가 불편해했다고? 그럼 나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무릎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행성 변화네요.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달 과정으로요. 약도 매달 드셔야 하고요. 비용은요? 치료까지 합해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방전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좀 참자. 친구 경숙이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릉 4일 여행,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은퇴자 코스. 전부 합해서 50만 원. 가자, 순자야. 우리 해변 거닐고 미술관 가는 게 꿈이었잖아. 지금은 안 돼, 경수가. 수리할 때가 있어서 언제까지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밤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부자처럼 살게 하려고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심지어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하면서 가을이 되자 민주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뜸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상 바빴고 항상 미리 전화했습니다. 마치 저를 만나려면 예약이 필요한 것처럼요. 한 번은 전화도 없이 와서 포도 덩굴 아래 앉아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별일 없죠? 그럼 너는? 저도요. 근데
저희 지윤이랑 차 바꾸려고요. 우리 차는 너무 낡았고 안전하지도 않고요. 그녀는 SUV 좀 튼튼한 걸 원해요. 렉서스 RX 보고 있어요. 속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거 아주 비싸잖아, 민준아. 감당할 수 있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 다음 달부터는 월세 제가 다 낼 수 있어요. 엄마가 더는 안 도와줘도 돼요. 순간 가슴이 환해졌습니다. 6년 만에 드디어. 하지만 민주는 말을 멈추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차 계약금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이요. 제가 1,500만 원은 모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요. 빌려주실 수 있어요? 반년 안에 한 푼도 안 남기고 갚을게요. 그리고 그 후엔 아무것도 없어요. 맹세해요. 아들은 어릴 때 만화 5분만 더 보게 해달라고 조를 때처럼 똑바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식탁 끝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안 돼. 나한테 그런 돈 없어. 민준이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반년만 빌리는 거잖아요. 꼭 갚을게요. 민준아, 정말 없어. 비상금으로 둔 저축이 전부야. 나도 매달 돕고 있잖아. 아들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딴 곳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적금 있잖아요. 거기 충분할 텐데. 아빠도 제가 쓰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아플 때를 대비한 돈이라고. 아빠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엄마,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 돈이 좋은데 쓰이는 걸 아빠가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게다가 갚는다니까요. 영원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낯설게 변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사람처럼요. 안 돼, 민준아. 저는 이미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적금은 안 돼. 아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2차 조건이 2주만 유효하다는 건 알아두세요. 꾸물거리지 마시고요. 아들은 차를 다 마시지도 저를 안아주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포도 덩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어두웠고 나무잎들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거의 동틀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6년간의 이체, 1년만이라는 약속, 내 무릎, 취소된 여행, 물이 새는 보일러. 그런데도 나는 이 밧줄을 계속 끌고 있고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겨우 점심때까지 버티다가 1시간 정도 졸고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그 적금은 안 깰 거야. 그리고 그런 큰 돈은 빌려줄 수도 없어. 수학이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엄마, 왜 그렇게 극적으로 구세요? 내일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늙으면 제가 돌봐드릴게요. 지금은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도와주셔야죠. 민준아, 나 쉬나옵이야. 나는 이미 오늘 무릎이 아파. 이게 늙는 거야. 됐어요. 잊어버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항상 혼자 다 했으니까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맵고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선을 넘어버린 아들에게. 2주가 지났습니다. 경숙이 잠시 들렀다가 휴대폰을 든 채 굳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화면에는 하얀 코트를 입은 지윤이 반짝이는 렉서스 RX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물해준 내 부지런한 남편에게 감사.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 축복. 최고의 남편 뱃속이 차갑게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 없이도 해냈구나. 내 반년만도 아버지의 적금도 없이 돈이 있었거나 구해졌거나 아니면 나는
그저 만약을 대비해두는 편리한 예비 지갑이었을 뿐. 저녁에 민준에게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일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알았죠? 사랑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도 때로는 값이 싸지는구나. 하지만 아침에 저는 여전히 은행에 가서 7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완전히 잃을까봐, 아들이 더는 전화하지 않을까봐, 포도 덩굴과 나무십 소리만 남은 채 혼자가 될까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그러고 나서 결정하자. 지윤의 사진은 달라졌습니다. 카페, 명품 매장, 작은 행복, 새 가방, 필요한 재충전, 강릉 주말 여행. 제게는 공책에 적힌 필요한 약 목록과 필요한 지출 목록이 있었습니다. 전기, 수도, 약값, 저는 빵조차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았으면 어제 빵을 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체해 줄 수 있어요? 1일 말고 30일에요. 급하게 낼 게 있어서요. 민준아, 은행 문 닫았어. 아침에나 가능해. 아들은 짜증스럽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소리예요? 온라인 이체 못해요? 됐어요. 친구한테 빌릴게요. 하지만 내일은 꼭 부탁해요. 아들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에게 회계사 대하듯 말하기 시작했을까? 아침에 저는 이체했습니다. 이체 메모란에 다시 도움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조용히 한 단어를 더했습니다. 두려움. 겨울에 저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서류철 영수증, 출력물을 꺼내 연도별로 정리하고 계산기를 들고 앉아 똑같은 항목을 계산했습니다. 70만 원, 1년에 12번, 5년 연속. 그 금액은 쏟아진 차처럼 식탁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약사 200만 원. 그 순간 저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는 잠 못 이루던 내 밤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사지 못한 신발이 얼마나 많을까? 물리치료 없이 버틴 내 걸음이 얼마나 될까? 같은 날 저녁, 민주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와인잔, 불빛, 그리고 드디어 한숨 돌린다는 글귀.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부러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침묵으로 남의 그림을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봄에 저는 오랜만에 일일 알람 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니 고요했습니다. 새들조차 조용했습니다. 화를 낼 힘도 변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여 포도 덩굴 아래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갑자기 손바닥 보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비밀번호 없는 현금 인출기구나. 누르면 나오고 인출 한도조차 없는 휴대폰이 정오에 울렸습니다. 엄마, 이체했어요? 아직? 언제요? 오늘 해야 하는데. 서둘러 주세요. 저 스케줄이 있어서요. 나도 스케줄이 있어. 저는 제 목소리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엄마, 저 언쟁할 시간 없어요. 이체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간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렉서스를 샀다면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연말을 비싼 레스토랑에서 보냈다면 그럴 돈이 있다는 뜻이다. 매주 가족 브런치를 한다면 내 70만 원은 생존을 위한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는 처음으로 변명 대신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말을 믿는 대신 숫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의 절반만 샀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결정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스스로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는 성스러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프고
마침내 그 아픔을 소리내어 말하는 평범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저 자신에게만이지만요. 저녁에 경숙이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어디야? 내일 시장 옆 식당에서 점심 먹자. 거기 국밥이 맛있대. 그래, 우리는 쟁반을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시끄러워서 굳이 말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경숙이 말했습니다. 네가 약 끊고 돈 보내는 거 걔 알아? 아니, 왜? 드라마 찍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을 테니까. 경숙이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다르게 해봐. 걔네 아파트 월세가 진짜 얼마인지 알아봐. 혼자서 드라마 찍지 말라는 소리 듣지 말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마음속이 6월의 포도 덩굴 아래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드라마가 아닌 검색을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필터 없이 진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들의 집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비싼 커피와 세제 냄새가 나고 로비에는 정중한 경비원이 앉아 있는 곳. 로비에서는 비싼 세제와 원두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구 딸이 집을 구해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월세 시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유심히 보았지만 친절했습니다. 집마다 달라요. 원룸은 90만 원 정도, 투룸은 저층이면 9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고요. 전망 좋고 발코니 크면 더 비싸죠. 3룸이나 테라스 있는 곳은 12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관리비는요, 포함입니다. 전기랑 인터넷 요금만 따로 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투룸이 95만 원. 민주는 발코니 있는 투룸이 1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면 왜 매번 그렇게 서두르고 오늘 당장을 외쳤을까? 오래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정류장까지 걸어갔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지인이 너희 아파트 월세가 요즘 얼마인지 궁금해하네. 대략 어느 정도야? 3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집마다 다른데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요. 층이랑 전망에 따라 달라요. 너희는 얼마 내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틀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짧게 답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지훈이가 관리해서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아들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테헤란로를 걷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 트렌디한 레스토랑 테라스에 민준과 지윤 그리고 다른 커플이 있었습니다. 아페롤 스프리츠 잔, 그림 같은 음식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게 처마 밑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반짝이는 카드로 금액도 보지 않고 가볍게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껴안은 채 강남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정반대 방향인 정류장 쪽으로요. 그리고 뜻밖에도 부러움이 아닌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안의 소리가 꺼진 것처럼 집에 와서 서류철, 영수증, 출력물을 꺼내 연도별로 정리하고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이제는 6년하고도 몇 달, 질질 끌던 그 두어 달까지 포함해서요. 약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약값, 내 보일러, 내 창문, 가지 못한 바다 여행. 이건 여러 줄에 걸쳐 늘어진 나 자신.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일일 알림. 저는 포도 덩굴 아래 부엌에 앉아 창문이 숨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집안의 고요함을 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저와 함께 기다리는 것처럼 오후 2시에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체 내역이 안 보이네요. 아직 안 갔어.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해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 아니면 이체는 없을 거야. 축축한 수건처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저 협박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잠시 후, 알았어요. 저녁 8시, 들를게요. 기다릴게.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떨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공부하고 이제 말할 차례만 남은 시험 전처럼요. 저는 모든 것을 식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 영수증, 제 메모가 적힌 공책. 그 옆에는 계산기, 펜, 돋보기, 주전자는 식지 않게 수건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포도 덩굴이 흔들렸고 식탁보 위의 그림자가 시계추처럼 움직였습니다. 6시에 스탠드를 켜고 앉아 기도처럼 되뇌었습니다. 소리치지 말 것, 사실만 말할 것, 변명하지 말 것, 미안해서라는 말로 물러서지 말 것, 숫자와 결과를 말할 것. 8시 15분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10분 늦어요. 기다릴게. 저는 답장했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 전처럼 규칙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40만 원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8시 반에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길을 따라오는 발소리, 자물쇠의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지치고 짜증나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으며 늘 하던 대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6년에 대해, 돈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저는 서류가 놓인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아들은 서류 더미와 공책, 제 돋보기를 보고는 오랜만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아주. 아들이 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철을 열고 동그라미 친 금액이 적힌 종이를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읽고 눈을 깜박이고 입술을 핥더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시작하자. 저는 첫 번째 영수증을 들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밝게 빛났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받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우리 대화가 그녀의 전화로 끊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들은 휴대폰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보고 소리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6년이라니요? 간단한 질문부터 하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월세 얼마니? 이미 얘기했잖아요. 120만 원. 발코니, 전망,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투룸은 90에서 95만 원. 관리비 포함, 전기세 별도. 아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기본 가격이고 저희는 발코니가 크고 테라스도 있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발코니. 6년 동안 내가 월세 내주는 걸 도와준 그 아파트에 단 한 번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지. 그러니 발코니는 편리한 핑계일 뿐이야. 말은 그만하고 숫자로 얘기하자. 저는 공책을 펼쳐 그 위에 동그라미 친 금액이 적힌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40만 원.
이게 6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그리고 질질 끌던 그 두어 달까지 포함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야. 이 돈이 어디에 쓰일 수 있었는지 아니? 내 무릎, 보일러, 창문, 내 인생에 아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엄마, 갚을게요. 갚으려고 했어요. 렉서스 사고 나서, 강릉 주말여행 다녀와서, 브런치 먹고 나서, 저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아파. 엄마가 치료를 포기한 줄은 몰랐어요. 네가 묻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체했는지 묻고 전화를 끊었지. 아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다른 게 필요해. 진실과 경계. 나는 내게 서류를 밀어주었다. 지훈이에게 내가 6년간 70만 원씩 냈다는 것. 네가 그 수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사이에 침묵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꾸밈없이 전부. 엄마 안 돼요. 지훈이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린 끝이야. 그때까지 단 한 푼도 없어. 난 더 이상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나도 한도가 있어.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 계약도 있고 스케줄도 있는데 나는 무릎과 나이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해. 진실 아니면 그림. 아들은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다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지윤이라는 이름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욕을 읊조렸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그녀와 얘기할게요. 좋아, 내게서 명확한 대답을 기다릴게. 이체했어라는 문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화. 아들이 코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내일 들를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치우고 스탠드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도 덩굴이 소리를 냈습니다. 두렵고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제 집의 열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3일간의 침묵. 일일이 지났지만 저는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지금쯤 전화하겠지, 폭발하겠지 생각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을 먹고 약을 먹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안은 정말로 고요해졌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경숙이 왔습니다. 전화 안 와? 제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도 대답이야.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와 숫자, 발코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숙은 끼어들지 않고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정을 기억해. 이건 분노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거야. 7일째,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내일 갈게요. 그래. 저는 답장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전부요. 70만 원, 6년. 그녀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요. 부모님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고요.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대요.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잘못이 있대요. 처음부터 자기한테 말했어야 했다고. 엄마가 모든 걸 숨겼다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가정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대요. 개입은 조언을 퍼부을 때나 쓰는 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돈만 보냈을 뿐이야. 내 부탁으로 그녀가 불편하지 않게. 아들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어요.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민준아, 진실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아. 균열을 보여줄 뿐이지. 균열이 있다면 보이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건 내가 아니야.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더는 안 도와주실 거죠? 아니, 이미 말했잖아. 두어 달도 안 돼. 아니, 알겠어요. 그가 말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갈게요. 아들은 떠났고 저는 문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텅 비고 평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윤이 언니 서연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지윤이 모르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한 거 몰라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차분했으며 군더더기 없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시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 6년간 70만 원. 알고 있어요. 지훈이가 상처받은 척, 아무것도 몰랐던 척하는 것도 알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최근 3년은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가족 저녁 식사에서 이렇게 말했죠. 민준이 엄마가 도와줘. 뭐 어때? 당연한 거지. 민준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쪽도 참여해야지. 그러고는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덧붙였어요. 차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가족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머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민준이가 거짓말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훈이도 결백하지 않아요. 그녀는 알면서 침묵했고 그게 편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으시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더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마침내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낡은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엌에서 말했던 것처럼 차분하게요. 민준아, 32년 전에 나는 너를 낳았고 혼자서 너를 키웠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교육, 집, 스스로 성장할 기회. 6년간 나는 40만 원을 보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내가 내게 현금 인출기이자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젠가 지갑이 아닌 엄마를 보고 싶거든. 오렴,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거짓말과 요구는 없어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한다. 내 엄마, 박순자. 저는 편지를 출력해서 봉투에 넣고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두니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끝에 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코트를 입고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갈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의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돌아설 것이다. 택시는 이른 아침 저를 그들의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청소부가 길을 쓸고 있었고 경비원은 창가에서 하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 그저 민준의 우편함에 편지가 든 봉투를 넣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어제보다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마침내 허리를 편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조용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체도 휴대폰 알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님을 불러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경숙과 함께 페인트를 사서 거실을 밝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한 푼 두 푼 세지 않고 한 달치 약을 샀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했고 무릎은 덜 아팠습니다. 밤에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뒤척임도
내일이 일일이라는 생각도 없이 3주 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말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수화기 저편은 조용했습니다. 저, 지훈이랑 헤어졌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대요.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원룸 얻었어요. 렉서스는 팔았고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알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어쩌면 다른 길은 없었을지도 몰라. 제가 끔찍한 아들이었어요. 너는 길을 잃었을 뿐이야. 제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건 다른 거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매일 하는 행동으로 쌓는 거란다.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가도 돼요? 예전처럼요? 이체했어 없이 오렴. 아들은 일요일마다 요구하는 전화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사온 따뜻한 빵 봉지를 들고서요. 차랑 같이 먹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요리했습니다. 아들은 접시를 밀어내지도 휴대폰을 곁눈질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후 어떻게 지내는지,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물건들을 팔았는지, 어떻게 더 간소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은 포도 덩굴 아래 앉아 찻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멋진 삶을 살 때는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지금은 잠을 자요. 정말로 잠을 자요. 단순한 삶은 벌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는 거지. 저는 들으며 기뻤습니다. 남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마침내 꾸밈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작은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약을 위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에 대한 소식은 다른 경로로 들었습니다. 한 번은 경숙이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 봐. 지훈이가 카페 사진을 올렸어. 와인잔도 명품도 인생은 나름다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글귀. 때로는 외관이 갈라지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사치도 허세도 없이 피곤한 눈만 있었습니다. 안 됐네. 경숙이 물었습니다. 기쁘진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고소해하지도 않고. 인생은 때리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니까. 일주일 후 지훈의 언니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근황 알려드리려고요. 지훈이 아주 부유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빨리 약혼하고 또 빨리 헤어졌죠. 그 사람이 지훈이가 나이랑 직업에 대해 거짓말한 걸 알았대요. 지훈이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게 오래가길 바라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여사님은 우리 중 많은 사람보다 더 큰 품위를 지니셨다고요. 사실이에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교훈을 얻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민주는 그동안 잘 버텨주었습니다. 부탁도 암시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는 일찍 와서 집안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고쳤습니다. 수도꼭지를 조이고 문에 기름칠을 하고 커튼봉을 바로잡았습니다. 말없이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한 번은 그가 연장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렴. 언제 저를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너에 대한 사랑이 나를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그림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놓아주는 건 버리는 게 아니야.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지. 무서웠어, 아주. 하지만 예전처럼 계속 사는 건 더 무서웠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오랫동안 웃지 않았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꾸밈 없는 인간적인 미소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가 말하고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헤어지자마자 만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직장에서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만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오선하고요. 선생님, 제가 되뇌었습니다. 평탄한 길처럼 들리네. 아들은 웃었습니다. 진열장 없이 소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 얘기, 이체 얘기, 6년, 편지, 전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겪고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싶대요. 어머님이 준비되셨을 때요. 준비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규칙이 있어. 비밀은 없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같은 건 없어야 해. 동의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포도 덩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른 가지들을 잘라낼 때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칠한 페인트와 계피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말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자. 만나기 며칠 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또 저라서 죄송해요. 지훈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많은 걸 깨달았다고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젠가 편지로든 직접이든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이해하게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편지를 쓰든가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부드럽진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일요일은 맑았습니다. 민주는 시간보다 일찍 와서 빵과 데이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부담스럽지 않아.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탁의 자리는 충분해. 우리는 주전자를 올리고 오븐에서 갈비찜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습관처럼 식탁볼을 바로잡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왠지 숨쉬기가 편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약속에 맞춰 살지 않기 때문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예요. 민준이 말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있던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충격처럼 큰 글씨로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훈, 민준아, 얘기 좀 해야겠어. 나다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준은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서는 낯선 다시 시작하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잠금장치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입구에서 열린 버튼을 누른 것이었습니다. 문이 철컥 열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낯선 다시 시작해보자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자신에게 답하고 그 다음 그녀에게 답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따뜻한 코트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소박한 모습의 선화였습니다. 손에는 파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선화예요. 어서 와요, 선화 씨. 제가 말했습니다. 마침 차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우리는 부엌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말이 없었고 휴대폰을 곁눈질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입력하고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윤이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직하게 살고 싶어. 행운을 빌어라고요. 선아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연락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재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따랐습니다. 식탁에서는 제 갈비찜과 그녀의 치즈파이 냄새가 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없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후 삶은 평온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부탁이나 암시 없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들은 함께 왔습니다. 선아는 부엌일을 돕고 요리법을 물었고 소금을 많이 넣었을 때는 웃었습니다. 민주는 집안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고치고 설거지를 하고 마치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청소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했습니다. 일, 수업, 주중에 고칠 것들, 도서관에서 빌릴 책들. 저는 불안 없이 받아들이는 법을, 의심하지 않는 법을, 작은 것에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진한 차, 해질녘에 따뜻한 등불, 창가의 포도 덩굴 소리. 약은 제때 샀습니다. 무릎은 덜 아팠습니다. 저는 더 빨리 걷고 허리를 더 꼿꼿이 폈습니다. 집은 튼튼해졌고 보일러는 잘 작동했고 벽은 깨끗했고 커튼은 깔끔했습니다. 이체 내역이 적힌 공책은 닫혀 깊은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훈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훈이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심리 상담받고 SNS는 닫았어요. 더 조용해지고 머리도 잘랐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요. 잘 버티게 두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은 때로 최고의 버팀목이 되니까요. 두어 달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낯선 필체였지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불공평했습니다. 어머님은 6년간 70만 원씩 내주셨습니다. 저는 일부 기간 동안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돈은 갚지 못할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최지훈. 저는 편지를 접어 민준에게 썼던 제 편지가 있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편지가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녀의 길은 그녀의 목. 여름에 민주는 저를 구청으로 불렀습니다. 결혼식은 작았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 몇 명, 들꽃 부케, 하얀 셔츠, 밝은 드레스. 저는 첫 줄에 앉았습니다. 돈을 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등록 후 우리는 외곽의 작은 공원으로 가서 보온병과 도시락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단순하고 좋았습니다. 선화가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드문 일이에요. 저는 울었지만 아름다운 말 없이 조용히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주는 야근 없이 차분하게 일했습니다. 선아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 그들의 공책과 웃기는 질문들과 함께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부탁 없이도 연장을 들었고 선아는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편하세요? 아니면 나중에가 좋을까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들으며 존중이 돈이 아니라 말투와 배려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문이 있고 그 문은 부수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것이라는 걸. 한 번은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돈 모으고 있어요. 엄마한테 여행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요. 어디든 고르세요.
셋이 같이 가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필요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거예요. 사람답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안동으로 서두르지 않고 그냥 고즈넉함을 거닐 수 있게. 좋아요? 선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녀왔습니다. 나무다리를 건너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해질녘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도 길도 일일도 걱정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속은 비어 있었지만 상실 후가 아니라 대청소 후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요일에 그들은 일찍 와서 어딘가 엄숙하게 앉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 가졌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 주 됐니? 12주요. 선화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어머님이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그리고 약속해 주세요. 혹시 필요한 게 생기면 저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우리 가족은 아무도 침묵하거나 혼자 남겨지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하지만 나도 규칙이 있어. 몰래 주는 돈 한 푼도 비밀도 없어. 모든 건 말로 동의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제 심장과 그들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포도 덩굴이 버텨줄지 시험해 보다가 마침내 깨달은 것처럼. 그래, 버텨줄 거야. 1년이 지나 저는 61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희끗해졌고 등은 펴졌습니다. 저는 지팡이 없이 걷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밝습니다. 포도 덩굴은 바람이 불 때 규칙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식탁에는 자주 꽃이 놓여 있고 공책에는 이체 내역 대신 책 목록과 요리법 메모가 있습니다. 민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할게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자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선아는 진열장을 꾸미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단순함을 배우고 그들은 저에게서 경계를 배웁니다. 좋은 교환입니다. 지윤에 대해서는 가끔 서연을 통해 듣습니다. 그쪽도 영화 같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 상담 치료, 짧은 머리, 적은 말수. 그녀는 마치 처음으로 진열장에 조명 없이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처럼 길고 정직한 길이 그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세요? 돈? 40만 원. 무릎, 세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안타깝죠. 하지만 저는 안타까움 속에 살지 않아요. 교훈 속에 살죠. 경계 없는 사랑은 파괴입니다. 무분별한 예는 자신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침묵은 해롭고 진실은 치유합니다. 아프더라도 진실에서부터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갑을 닫고 입을 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어른의 돌봄입니다. 그게 당신의 아들이든 딸이든 혼자 남을까 두렵더라도 존중 없는 군중보다 품위 있는 고독이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가 당신을 파괴하지 않을 새로운 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우리는 포도덩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계피 냄새가 났습니다. 민주는 내일 살 물건 목록을 소리내어 읽었고 선아는 요리법이 적힌 메모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낡은 소음을 끄고 창문을 연 것처럼 엄마,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아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저는 아직도 그림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구해준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놓아준 거지. 그게 더 간단하고 정직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화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녁이 포도송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또 시장에 가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고, 집에 와서 국을 끓이고, 내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삶. 인생은 제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돌려주었고, 그것은 무엇보다 값집니다.